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쓴 돈이 역설적으로 부모인 나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이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함께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이죠. 내 아이를 위한 투자니까 괜찮아.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사실상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엄청난 교육비를 쓸 때마다 스스로를 또 주변을 설득하는 거의 신념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교육비는 더 이상 낭비나 사치가 아니게 됐습니다. 어느새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필수 지출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필수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렇게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교육비 지출이 정말로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진짜 투자는 뭐죠?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내가 고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비는 어떤 거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서 시작되고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필수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지출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피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무언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즉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이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아주 방어적인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육비 지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의 부를 형성하는 걸 가로막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대학까지 지출은 점점 더 커지죠. 결국 이 부담은 부모가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건 그냥 한때의 지출이 아니라 거의 한 가게의 생애주기 전체를 따라다니는 거대한 재정적 족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돈이 나간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교육비는 실물 자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는 자산이 남잖아요? 그런데 교육비는 수억 원을 쏟아부어도 손에 잡히는 자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냥 지출되는 순간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자산이 남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막대한 돈을 쓰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소득 가설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언젠가 우리 아이가 성공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보장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죠. 이 가설과 진짜 자산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자산은 실체가 있고 필요하면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자녀의 미래소득은 어떤가요? 보장되지도 않고 당연히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가설이 만약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회수가 불가능한 아주 위험한 베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가정의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 구조 전체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가 자산을 쌓는 길을 막는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단 매달 고정적으로 큰 돈이 나가니까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죠. 저축이 안 되니 목돈을 모을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투자는 계속해서 뒤로 미뤄집니다. 그럼 이 연쇄 반응의 마지막에 희생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부모 세대 자신의 노후 준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무거운 계약을 만드는 셈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포기할 테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 모든 걸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이 교육비 지출을 멈추거나 줄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손해인데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절박합니다. 바로 중산층에게 교육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수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마지막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하강에 대한 그 깊은 공포가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교육은 계층을 상승시키는 사다리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게 교육은 뭘까요? 더 이상 사다리가 아닙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손잡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락하지만 말자는 절박한 계산은 자연스럽게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더 이상 가치관의 변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냉정한 재정적 판단이고 그 판단은 곧장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 명을 낳아서 손잡이를 쥐어주는 건 어떻게든 감당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둘을 낳아서 떡같이 해주기엔 너무나 버겁죠.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적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적정한 소득 수준을 갖췄고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전형적인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중산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결국 우리의 노후는 불안하고 왜 중산층은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적 함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